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제에서도 많이 오셨다면서요.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김제로 가는 일정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김제는 제가 당대표할 때 여러 번 가가지고 간 걸로 쳐주세요. 네, 그래 주시겠죠? 네, 날씨는 우중중하지만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는 제가 전남의 이순신 로드를 따라서, 이순신 장군의 길을 따라서 유세를 다녔는데 비가 아주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비에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우산 쓰면 옆 사람한테 겹치니까 그 장대비를 맞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서 정말 좀 감동했습니다. 저 때문이었겠어요. 저보다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도구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절박함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 절박함, 절실함 때문에 제가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평일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어쨌든 정말 견마지로라고 하기는 좀 그럴지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먹고 살기 어렵죠?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말 골목에 가게들도 다 문 닫고, 이게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도 그래요. 물론 수도권이 조금 물 깊이가 깊으니까 견딜만 하긴 하지만 지방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또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의 일부이기도 한데, 문제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이 불안해지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경제라고 하는 게 너무 잘 알지만 순환 아닙니까? 순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경제, 그런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대단한 거라서 특별한 사람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경제는 돈이 도는 걸 경제라고 그래요. 돈이 팽팽팽팽 돌면 돈 양이 적어도 경제가 활성화된 거죠. 돈이 많아도 딱 갇혀 있으면 경제가 죽은 거죠.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억이 누구 손에 딱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하면 뭐 경제가 활성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도 그게 이 집 저 집 건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돌면 그게 경제가 살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또 일부에서 반론을 하긴 하던데, 이 경제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예를 하나 든 일이 있어요. 동네 경제가 아주 막 다 죽어가지고 썰렁하게 그냥 침체되어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로 오기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내가 거기 이틀 묵을 건데 예약금으로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10만 원 호텔 주인이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마이크를 최대한 올려주세요. 문제가 안 생긴 범위 내에서. 네, 잘 안 들릴 겁니다. 네. 잘 안 들릴 겁니다. 이러면 들릴 텐데 목이 아파가지고. 자, 최대한 좀 올려주시고요. 이 돈을 10만 원을 이 호텔 주인한테 예약금으로 오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외상값을 갚자 이래가지고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오랜만에 또 돈이 들어왔어요. 내가 평소에 못 먹던 통닭이나 한 번에 사 먹자 이래가지고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 통닭 가게 주인도 요즘 10만 원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저번에 우리 그 신발 가게 외상했던 거 갖다 갚았어요. 신발 가게 주인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드디어 돈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 배고픈데 빵이나 사 먹자. 그래서 빵을 잔뜩 샀어요. 빵가게 주인이 전에 호텔에 가서 외상으로
호텔값 못 줬던 거 1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래서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군산에 우리 지역 카페 많이 하시죠? 네, 지역 카페. 자, 지역 카페 여기서 하는 것도 배워서 제가 경기도 배달 특급이라고 그걸 만들어서 지역 카페, 공공 지역 카페죠. 배달 앱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꾸 퍼주기 하느냐? 왜 공공기관이 그런 걸 나서서 배달 앱 만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 안 들려요? 많이 퍼달라고요? 그렇죠. 많이 퍼달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게 뭐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명박이 4대강 한다고 그 강바닥에다가 20조 원, 40조 원 퍼붓는 건 괜찮고, 그 군산에 지역 카페 지원 300억 하는 건 죽어도 안 됩니까? 네.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쪽에다가 돈을 마구다 갖다 쓰면 그건 투자라 그러고, 돈 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 낭비라 그런대요. 왜 그게 낭비입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다 죽었잖아요. 동네에 가게 안 되지. 가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손님이.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정부는 원래 기업, 생산의 주체, 가게, 소비의 주체. 물론 단순해서 그래요. 정부, 조정하는 주체죠. 정부, 가게, 기업. 이게 원래 역할이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죠. 그런데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서 지나치다, 과열된다, 그럼 정부가 세금을 더 걷든지 이자를 올리든지 해가지고 약간 눌러주는 거죠. 이게 정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어요? 무조건 아껴요. 무조건 아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허리띠를 졸라가지고 허리 부러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추경 좀 하자. 소비 좀 진작을 좀 하자. 돈이 좀 돌게 하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돈이 돌게 해야죠.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이 정말 정부가 재정적인 노력을, 역할을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 쿠폰도 좀 지원 좀 하고, 지역 카페 있잖아요. 그 지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배달 앱 이런 것도 활성화해서 좀 민간 배달 앱이 너무 많이 뜯어간다면서요. 뭐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독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경쟁을 시켜야죠. 그래서 군산은 배달의 기수던가? 예. 알았어요. 저도 기억을 100%다 못하니까.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산은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죠. 군산 조선소가 전에 문을 닫았다가 지금 재개를 한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다 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부가 하기 따라 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조선소 문 닫았을 때도 한번 와서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조선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복이 심해요. 이렇게 사이클이 너무 큽니다. 잘 될 때 너무 잘 돼요. 수주를 해가지고 처리를 못할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언제가 되면 또 이게 쭉 주저앉죠. 근데 이걸 정부가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 수주가 너무 없을 때는 군함이나 공용선 이런 발주도 좀 많이 하고, 또 경기가 과열되면 뭐 다른 방법도 지원해서 조금 조정해 줄 수도 있죠. 지금 조선 관련해서는 좀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군산도 기대를 해 주셔도 되는데, 미국이 이제 해군을 강화하면서 해군 군함 수요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통상 문제로 지금 한미 간에 곧 협상도 해야 되고 갈등이 생길 텐데 이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거고 우리한테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요 정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하기 따라 경제 상황은 많이
바꿀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 유능한 정책을 하는 충직한 일꾼이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맞죠,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위기에서도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온 게 바로 국민들,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군사 독재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물리쳤고 많은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도 촛불을 들어서 끌어내렸고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그 어두침침한 내란의 밤도 우리가 응원봉을 들어서 제압하고 진압하고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이죠. 전 세계에 없는 무혈의 평화혁명을 8년 만에 10년도 안 돼서 2번씩이나 해내는 이런 위대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해방된 식민지들 중에 이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딱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저력을 제대로만 발동하면 지금의 이런 위기 가뿐하게 이겨내고 지금보다 아니 얼마 전에 대한민국 세계에서 각광받던 망가지기 전에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바로 정치죠. 누가 하느냐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책임자의 능력과 역할,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동창회 개모임을 해도요. 그 개주가 성실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꼼꼼하게 살림하고 회비도 잘 걷고 잘 관리하고 그러면 모임 잘 돼요. 근데 이 개주 동창회장이 엉망으로 전화도 안 하고 막 회원하고 싸우고 막 편가르고 이렇게 하면 그 모임이 되겠어요? 망하는 건 순식간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주 가깝게 조선 그 선조라는 그 못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왕이 있을 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백성이 수백만이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조선에서 정조, 이 정조는 완벽하게 정말 부흥하는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이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 제가 남부 이순신 로드 벨트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똑같은 조선 수군을 가지고 아니 훨씬 더 숫자도 적고 많이 망가진 전함들 12척 가지고 이순신은 23연승을 했잖아요. 조선을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균 뭐 했어요? 술 먹고 맨날 놀다가 누구처럼? 아, 그 사람이에요? 나 몰라. 네.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연패해가지고 조선을 위기에 빠뜨리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았지요. 우리 국민들 엄청 똑똑하지요. 성실하지요. 그리고 자본도 많지요. 기술도 높지요. 이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높습니까? 특히 전북, 이 예향, 이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가면서 와, K-팝, K-컬처 이렇게 숭상하잖아요. 폭삭 소가수다 이런 거 제주도 그거 제주도 얘기인데 그런 거 만들어가 전 세계인이 보고 울잖아요. 저도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울었죠? 이게 문화적 역량이죠. 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1등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K 이니셔티브, 코리아 이니셔티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세계 1등을 해보자.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만 똑바로 잘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여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여기 우리 국회의원분도 많이 계세요. 예, 뭐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들요. 잘하고 계신데, 사실 정치인, 이 선출된 공직자들, 그리고 선출된 공직자들로부터 임명된 공직자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 우리 여러분이 쓰는 일꾼들이죠. 대리인들이죠. 다 여러분이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왕된 줄 알고 정신 못 차리고 국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힌데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인가 봐. 국민들 우습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 그런데 본질적으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죠. 일꾼일 뿐입니다. 이 일꾼이 주어진 권한을, 맡겨진 예산을 제대로만 쓰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다 그 권한을 쪼개서 나눠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100만의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 똑같은 동네에서 거기는 바꾸는데 한 2년 6개월 걸렸어요. 너무 많이 좀 망가져 있더라고요.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공무원들이 정말로 오로지 시민들만 위해서 일하고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걸 낙으로 하는 사람들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가 우리 군산 시민들도 부러워하는 이사 가고 싶은 동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직접 한 건 없어요. 다 공무원들 시켜서 그들이 한 거죠. 경기도도 제가 3년밖에 못 있었지만 그 3년의 짧은 시간 동안 경기도 공직자들이 전과 다르게 일해서 전혀 다른 경기도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인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빨리 대통령 후보로 끌어내는 바람에 3년밖에 못해서 큰 성과는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국 1등 경기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 호남을 본거지로 하는 정당이잖아요. 민주당도 여러분 전에 보면 이게 국민들의 뜻이나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엉뚱한 짓도 꽤 많이 하고, 그리고 편 갈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러고 있다. 요즘은 어때요? 누구 뭐 일극체제니 뭐니 비난하지만 그러면 당이 편 갈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 게 좋습니까? 부러워서 하는 소리죠? 네? 우리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국민들도 믿음직한 민주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당 150이 뭐였죠?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 150은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었어요.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6월 3일에 대한민국을 이재명에게 맡겨주시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여기도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가능한 일조차도 안 하는 게 정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 할 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아마 이 익산 근처에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좋은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 설치하고 다리 적당히 놓고 독점해가지고 자리세 받는 거 그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제한 못했죠. 뭐 가끔 벌금은 냈죠. 여러 반처럼 한 5천만 원에서 매덕 번 다음에 벌금 300만 원 내면 되는 거니까. 계속 걸리면 이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매덕씩 경기도나 이런 근처는 몇십억씩 주고 권리금 주고 그걸 사서 영업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수백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름 한철 가가지고 계곡에 아이들 데리고 발 좀 담글라 그러면 자리세 내라 그러고 닭죽 5만 원짜리 최소한 2마리 안 사 먹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이 너무 과격하다 저거 막 때려부신 거 아닐까? 앞으로 나한테도 때려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물리적으로 권력만을 이용해서 때려부시면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석유통, 휘발유통 들고 라이터 들고 달려들죠. 당연히 그렇게 이때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제가 행정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국정을 하더라도 똑같이 할 건데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그래도 끝까지 부당하게 버티면 권력으로 제압하는 거죠. 그러라고 권력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그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심한데 몇 군데를 시범 케이스로 일단 단속을 했어요. 물론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안 하면 철거합니다. 계고문 보내고.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올립니다. 안 해요. 그럼 법대로 철거. 이걸 한 두세 개를 이렇게 일단 한 다음에 제가 다른 데는 이제 다니면서 말로 다 만나서 설득을 했죠.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몇 억씩 주고 사 들어왔는데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닭죽 파는 거 좋은데 닭죽 한 마리 6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안 오지 않냐. 계곡에 사람이 더러워서 피해서 안 오지 않냐. 싹 정리하자. 이걸 싹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예?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저기 유럽의 어디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싹 정비를 하고 그리고 봄철에는 무슨 그림 그리기 대회, 여름에는 메기 잡기 대회, 버들치 잡기 대회, 낚시 대회 이런 거 하고 가을 되면 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하고 농산물도 팔고 화장실도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이러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었나 그래서 아니 내가 할 테니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안 하면 봤죠? 저기 철거하는 거. 강제 철거하고 비용도 물리고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지원도 안 해줍니다. 반대쪽으로 협조하고 철거 빨리 하고 우리가 돈 다 들여서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 우리 다 하고 돈도 지원해주고 빌려도 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길에 저기 산책로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계곡 단위로 한 명씩 채용해가지고 계곡 관리관 만들어서 다 처리해주고 동네 사람들 고용해서 청소하는 거 다 고용해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둘 중에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믿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싹 철거했어요. 거기가 불법 시설물이 1,700개인가 800개인가 뭐 이래 있었다는데 제가 강제 철거한 건 5군데가 6군데밖에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에다 지원금 줘가지고 파라솔, 벤치 이런 거 다 만들어주고 길 다 닦아주고 주차장 만들고 공용 화장실 다시 하고 그 건물 커피를 팔려면 그 우중중한 닭죽집이 아니고 깔끔한 카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다 빌려줬어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자랑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보고 그걸 무력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철거해가지고 겁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해 2018, 9년이죠. 2019년 가을쯤 제가 2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유죄로 받는 바람에 이제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 대법원에 제가 상고를 해놨었는데 그때 그 백운계곡 상인들이 어느 날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우리 도지사 돌려도. 우리가 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 백운계곡이 경기도에 제일 유명한 데 있거든요. 악명 높은 계곡. 지금은 가장 많은 사람이 와서 커피도 팔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것 없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서 커피 마시고 그림도 그리고 사생대회도 하고 동네 청소도 동네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이런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행정은 그런 거죠.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온 동네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특별한 보상을 해주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 예를 들면 전방, 그건 뭔 죄를 지었다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뭐 죄 지었습니까? 아니, 규제가 많잖아요. 그럼 보상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많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희생한, 손해본 그들에게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거 잘 안 해줬어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니까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내고 대신 부당한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때 쓰라고 권력을 맡겨준 것이죠. 사실 나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싸우죠. 저는 이 싸우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해야 됩니다. 소통해야죠. 얘기 들어야죠. 타당한 건 수용해야죠.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하다 보면 거의 좁혀져요. 이만큼. 근데 끝까지 좁혀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남은 요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합리적인 결론을 내라고 강제력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권력이죠. 그러면 합당한 결론을 내면 따르는 거죠. 억울하지 않게. 일반인의 평균적 기준에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극소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끌려다니서는 안 되겠죠? 모두를 위해서. 그러나 부당하게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힘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면 안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말로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세상.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약간 희망 섞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방 수도권 이 차등이 너무 심하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자본도 기술도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한 군데로 몰빵을 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흩어져 놓으면 아무 소용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업도 그래서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말았죠. 당시에는 불가피했습니다. 불균형 성장 전략, 자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제 너무 특정 기업으로 많이 몰리면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이 부작용이 이제는 성장,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해야죠.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소멸할 지경이고 서울은 사람이 넘쳐서 터져나갈 지경이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제는 지방에 분산을 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안 되고
방법이 있죠. 그 지방의 특색을 맞춰서 몇 가지 정부가 주력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한테 관계에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의 큰 방향은 첫째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화석연료 의존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다. 탄소로 생산한 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내야 된다. 이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해가지고는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정부가 수사가 전문이라서 태양광 산업 매 수사하다가 이 산업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복구해야 되고, 특히 재생에너지는 어디에 많아요? 지방에 많아요. 서남해안, 새만금, 이 지방에 이 무한하게 많이 있는 이 바람, 이거 바람도 에너지거든요. 태양 에너지. 이 에너지가 사실 지방에 많습니다. 지방에서 곳곳에서 농사 대신에 이제는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되죠. 바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로를 깔듯이 인프라로 다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깔아주면 내가 집에 지붕에다가도 태양광, 그 위에다가 바람개비 달아서, 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 해관에 또는 논뚝길에 농로 위에다가, 개천 위에다가 전부 태양광 패널 깔아서 생산하면 되죠. 여주 구양리라는 마을을 제가 이번 선거운동 내려오면서 그걸 들렀다 왔는데, 거기는 마을에 조그만하게 한 2천 몇백 평 되는 데다가 마을 해관, 밭 이런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남아요. 그 1,000만 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은 그냥 다 무료로 먹어요. 동네 버스 다 무료로 운행해요. 사람 한 명 고용해서 동네 살림하는 동네 상머슴을 고용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온 동네 마을마다 다 하면 되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태양농사, 바람농사를 짓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자급자족하는 정도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10%가 안 돼요. 9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한 군데가 쓰기도 부족하다고 해요.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장을 해외로 다 넘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지방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대신에 기업들을, 이제 여기 중요한데 여러분, 익산에서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서울에다가 갖다 팔면 어디가 비싸요? 서울이 비싸죠. 왜?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수송비가 드니까. 그런데 전기는 저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방에는 싸게 수송비, 전력 송전비 다 붙여서 소비지는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세금도 좀 많이 깎아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이 아파트 한 평에 3억이에요, 3억. 거기서는 이제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면, 또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법인세 이런 거 많이 깎아줘야죠. 아니면 좀 면제를 해주든지. 그리고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의 대학도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해야 됩니다. 나라가 살려면, 길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길이 생긴 거예요. 다행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막 밀어놨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함께 사는 나라 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런 지방 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땅값 싸고 좋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왜 인재가 없냐?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연애 데이트가 쉽지가 않아요. 즉 정주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화관도 없어요. 문화활동이 안 돼요. 교육받기도 쉽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먼저냐? 청년이 떠난 게 먼저냐? 모르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서울대는 우리 정동영 의장님 어디 가셨나? 서울대 나오셨죠? 네. 서울대는 정부에서 예산을 1인당 학생 예산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한 6천만 원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전북대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2,100만 원, 2천만 원 뭐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근본적인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나라 살림을 하면 어려운데 더 지원하고 있는 데는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때 자식이 5명인데 이게 한 명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장남 이놈이라도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놈이라도 키워서 공부시켜가지고 집안을 좀 일으키자. 그래서 장남한테 집중 투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내줘야죠. 장남 안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그거 막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전 재산을 물려주냐고요. 에? 그 장남 때문에 고생한 막내, 둘째, 셋째 여기 그래가지고 힘들게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거기다 재산 더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 지방 국립대는 왜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서울대 거를 뺏어가 주자 그러면 또 싸움 나니까 이제 거기 놔두고 그냥 그대로 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물론 재정에 문제가 좀 있긴 해서 엄청나게 제가 생각해도 확 늘리고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연간 약 1,000억 단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늘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연구도 연구의 역량도 늘리고 또 기업들도 지방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도 이제는 앞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전기요금 비싸겠다고 느끼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예, 올릴 때 지방은 좀 덜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든지 해서 예, 에너지 요금의 차이를 규제의 차이를 세금의 차이를 만들면 희망이 생길 거다. 지방도. 그리고 전북에 관계된 이야기. 재생에너지 산업도 중요한데 전북은 특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식품 클러스터. 전에는 아유 뭐 그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 사양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 한류라고 하는 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겁니다.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국어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밥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밥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김을 원래 우리나라 말고 별로 안 먹었는데 지금 미국, 유럽이 김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김 생산이 부족할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김밥. 요새 김밥을 수출하잖아요. 전주 비빔밥. 요새는 보관이 되잖아요. 이게 한국, K푸드, 한국 음식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건강 음식으로는 최고예요. 이런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 수출하면 되잖아요. 전주 비빔밥, K푸드. 그런데 이 전북이 국가 식품 클러스터, 식품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공단지들이 잘 발달해 있어요. 농업이 잘 발달해 있고 또 실제로 많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산업은 1.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2. 재생에너지 산업 3. 문화산업. 문화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 K푸드.
여기에 전북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익산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집중 지원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도 오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죠, 이제. 자,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자잘해 보이는 얘기를 했지만 다 먹고 사는 얘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전북도 소외감이 많은 거 제가 압니다. 지방이라 소외되고 호남이라 소외되고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라 소외됐다. 이 삼중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거 잘 압니다. 그 억울한 생각 앞으로 더 나지 않도록 우리도 충분히 대우받고 있다라는 생각 들도록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새만금에 대한 지원도, 저는 새만금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새만금 얘기한 지 30년 넘어가지 않아요? 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미안하더라고요.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뭐 새로 뭐 하겠다 이런 공약 많이 안 했어요. 특히 엄청난 SOC 투자 뭐 하겠다 이런 공약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돼요.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있는 거라도 빨리 끝내자.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중에 하나 뭐 해수 유통도 빨리 결정해가지고 일부 조력 발전이라도 하든지 빨리 합리적으로 하고 그 기간에 이미 개발된 또 앞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은 빨리 용도대로 기업들이 들어오든지 연구기관들이 들어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서 그걸 싸게 공급하든지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비가 오니까 우리 실제로 도움되는 얘기는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6월 3일부터는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유용한 도구로서 충직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